모든 일가 친척이 모인 민족 대명절 설날에 차분하고 얌전한 줄 알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고, 모든 이들이 말려주길 바랐지만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눈치만 보게 되면서 펼쳐지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 서울 부산 고속도로는 어김없이 붉은 후미등의 강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차들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것은 박지훈의 아우디 세단 안의 공기였다. 아내 이서연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의 풍경인지 혹은 제 마음속의 황량한 풍경인지 모를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모습은 섬세한 백자 같았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실금이 가기 시작한 지 오래였다. 서연아, 그래도 이만하면 다행이다. 작년 설보다는 1시간은 일찍 도착하겠는데? 하윤이도 곤히 자고. 운전대를 잡은 지훈이 애써 밝은 목소리로 백미러를 보며 말했다. 카시트에서 잠든 딸 하윤이의 모습은 평화로웠다. 그 평화가 이 차 안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 미소는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한 오랜 습관 같은 것이었다. 1시간 일찍 도착하는 것이 과연 다행일까? 그녀에게 전주의 시댁은 1시간이라도 더 빨리 도착하고 싶은 곳이 아니라 단 1분이라도 더 늦게 도착하고 싶은 곳이었다. 그곳은 고풍스러운 기와와 잘 가꿔진 정원을 가진 우아한 감옥이었으니까. 차가 천안을 지날 무렵 지훈이 라디오 볼륨을 줄이며 말했다. 어머니, 아침부터 전화하셨어. 너 온다고 장 봐놓으셨다고. 내가 좋아하는 한우로 떡갈비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 떡갈비. 서연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다. 결혼 초 지훈과 함께 전주의 유명한 떡갈비집에 갔다가 여기 정말 맛있네요 라고 무심코 말했던 것이 시작이었다. 그 후로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는 명절 때마다 서울애기 입맛에 맞춘다며 떡갈비를 상에 올렸다. 그것은 배려를 가장한 과시이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손으로 직접 해준다는 무언의 권력이었다. 그 떡갈비를 먹을 때마다 서연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았다. 어머님은 늘 정성이 넘치시지. 서연이 교과서 같은 대답을 내놓았다. 지훈은 아내의 그늘진 얼굴을 눈치채지 못한 건지 아니면 애써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럼 우리 어머니 손맛은 전주에서도 따라올 사람이 없다니까. 특히 설날에 끓이는 떡국은 예술이야, 예술. 올해도 기대되지 않아? 기대. 서연은 그 단어의 무게에 숨이 막혔다. 김순자 여사에게 설날 떡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문의 역사와 자부심이 응축된 신성한 의식이었다. 그리고 그 의식의 가장 고된 부분은 언제나 며느리인 서연의 몫으로 남겨졌다. 당신 어머니 떡국이야 언제나 최고지. 그치? 당신도 이제 어머니한테 많이 배워서 하윤이한테도 끓여주고 해야지. 우리 집안의 맛을 이어가는 것도 당신 역할이야, 서연아. 역할. 서연은 그 단어에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첼리스트 이서연. 한때 그녀의 이름 앞에는 그런 수식어가 붙었다. 촉망받는 연주자, 장래가 기대되는 신예. 그녀의 손은 첼로의 현 위에서 춤을 추었고 그녀의 영혼은 바흐와 베토벤의 선율 속에서 자유롭게 비상했다. 하지만 지훈과 결혼하고 전주 박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는 순간 그녀의 역할은 달라졌다. 그녀의 손은 이제 활 대신 행주를 잡았고 그녀의 영혼은 악보 대신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는데 묶여 있었다. 차가 호남 고속도로로 접어들자 풍경이 달라졌다. 잿빛 아파트 숲이 사라지고 너른 평야와 나지막한 산들이 나타났다. 전주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한옥마을 인근의 고즈넉한 동네로 들어서자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높다란 담장과 웅장한 소슬대문. 수백 년 된 은행나무가 마당을 굽어보고 있는 시댁 이화당이었다.
지훈이 경적을 울리자 묵직한 대문이 안쪽에서 열렸다. 차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단아한 한복 차림의 김순자 여사가 버선발로 마중을 나와 있었다. 곱게 빗어올린 머리, 주름 하나 없는 옥색 저고리. 그녀는 세월을 비껴간 듯 고고한 모습이었다. 오느라 고생 많았다. 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나긋했지만 그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는 서연의 얼굴을 먼저 살폈다. 어째 얼굴이 더 하얘진 것 같구나. 서울 공기가 독하긴 독한 모양이다. 걱정을 가장한 비난. 핏기 없이 창백하다는 말을 그녀는 그렇게 표현했다. 서연은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는 됐다. 그보다 우리 강아지 하윤이부터 좀 보자. 순자 여사는 서연을 지나쳐 카시트에서 막 깨어난 하윤을 품에 안았다. 그녀의 얼굴에 비로소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아이고, 우리 복덩이. 할미 보러 오느라 고생 많았네. 그 모습은 세상 누구보다 인자한 할머니였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저 미소는 오직 핏줄에게만 허락된 것이라는 걸. 저녁 식사는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음식들. 순자 여사가 자랑하던 떡갈비가 중앙에 놓였다. 그녀는 서연의 밥그릇 위에 떡갈비 한 점을 올려주며 말했다. 많이 먹어라. 내 입맛에 맞춘다고 신경 좀 썼다. 서연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떡갈비를 입에 넣자 순자 여사가 물었다. 맛이 어떠냐? 내가 전에 맛있다고 했던 그 집보다 낫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대답해야만 하는 강요였다. 서연은 억지로 음식을 삼키며 말했다. 네, 어머니. 비교도 안 되게 맛있어요. 그렇겠지. 어디 기계로 찍어내는 것과 사람이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을 비교하겠느냐. 모든 것에는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법이다. 음식도 사람 관계도. 그녀의 시선이 서연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 짧은 순간 서연은 자신이 정성 없이 만들어진 불량품 취급을 당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밤 서연은 낯선 한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호지 문 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차가웠다. 옆에서는 지훈과 하윤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한옥은 그녀에게는 숨막히는 무대 같았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설날 준비. 그리고 그 중심에 있을 떡국.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귓가에 첼로의 낮고 깊은 울림이 환청처럼 들려오는 것 같았다. 자유로웠던 시절의 선율. 하지만 그 선율은 이내 날카로운 칼소리에 찢겨 사라졌다. 서연은 차가운 이불 속으로 몸을 더 깊이 웅크렸다. 전주에서의 첫날 밤은 그렇게 불안한 서곡을 연주하며 깊어가고 있었다. 설날을 하루 앞둔 섣달 금음날 아침 이화당의 공기는 제사를 앞둔 사원처럼 경건하고 서늘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난 서연은 소리 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이미 순자 여사는 대청마루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간 내린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제 곧 시작될 신성한 의식을 준비하는 사제처럼 보였다. 일어났느냐? 서연의 기척을 느낀 그녀가 말했다. 잠은 편히 잤고 도시 사람들은 이런 옛날 집에서 자면 등이 배긴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어머니. 편히 잘 잤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서연은 밤새 가위에 눌린 듯 뒤척였다. 순자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시작해볼까? 우리 집안의 설은 떡국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부엌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원목 도마와 함께 방앗간에서 갓 뽑아온 굵고 긴 가래떡이 놓여 있었다. 뽀얗고 매끄러운 표면, 아직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가래떡. 순자 여사에게 이것은 단순한 떡이 아니었다. 한 해의 복과 안녕, 그리고 가문의 순수성을 상징하는 성물과도 같았다. 그리고 이 성물을 다루는 첫 번째 과정, 즉 떡을 써는 일은 언제나 새 며느리의 몫이었다.
자, 들어라. 순자 여사는 서연의 손에 묵직한 칼을 쥐어주었다. 우리 집안 떡국떡은 기계로 썬 것을 쓰지 않는다. 사람 손으로 직접 정성을 다해 썰어야 조상님들도 그 마음을 받으시는 법이야. 두께는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게. 모양은 해가 뜨는 것처럼 둥글고 어슷하게. 알겠느냐? 네, 어머니.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칼을 고쳐 잡았다. 그녀의 손은 한때 수억 원을 호가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연주하던 섬세한 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손은 낯선 칼의 무게 앞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걱서걱. 서연이 떡을 썰기 시작했다. 하지만 긴장한 탓에 떡의 두께는 들쭉날쭉했고 모양도 찌그러지기 일쑤였다. 순자 여사는 팔짱을 낀 채 매서운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수백 마디의 질책보다 더 무겁게 서연의 어깨를 짓눌렀다. 잠시 멈춰보거라. 결국 순자 여사의 나직한 목소리가 서연의 손을 멈추게 했다. 그녀는 서연이 썰어놓은 떡 몇 개를 집어들고 혀를 찼다. 쯧쯧. 이걸 떡이라고 썰어놓은 것이냐? 두께는 제멋대로요. 모양은 흉하기 짝이 없구나. 내 마음이 이리도 삐뚤어져 있으니 떡 모양이 제대로 나올 리가 있겠느냐.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 해보겠습니다. 됐다. 칼질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 즉. 하긴 온실 속 화초처럼 곱게만 자란 내가 이런 험한 일을 해봤어야 알지.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온실 속 화초. 시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단어였다. 그때 잠에서 깬 지훈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냉랭한 기류를 감지하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침부터 다들 부지런하시네요. 어머니, 떡은 제가 썰어볼까요? 됐다. 어디 사내 자식이 부엌 길에 끼어들어. 순자 여사가 단칼에 잘라 말했다. 지우는 머쓱해하며 다른 제안을 했다. 어머니, 요즘엔 방앗간에서 다 예쁘게 썰어주던데 그냥 그걸로 하면 안 될까요? 서연이도 힘들 텐데. 그 말이 순자 여사의 심기에 불을 질렀다. 그녀의 얼굴에서 부드러움이 싹 가시고 싸늘한 분노가 어렸다. 지금 뭐라고 했느냐? 기계로 썬 것을 쓰자고. 내 아비도 감히 꺼내지 못했던 말을 내가 하는구나. 우리 집안의 전통을 이리도 우습게 아는 것이냐? 아니, 어머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아니다. 내 마음이 곧 내 마누라의 마음이겠지. 편한 것만 찾고 쉬운 길로만 가려는 그 천박한 생각 말이다. 첼로인지 뭔지 그 서양 악기나 켜던 애를 며느리로 들릴 때부터 내가 알아보았다. 근본이 없으니 전통의 귀함을 알 리가 있겠어. 근본이 없다. 그 말은 서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가장 잔인한 폭언이었다. 서연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손에 쥔 칼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다시 떡을 썰기 시작했다. 하지만 떨리는 손은 더 이상 그녀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칼날이 엇나가며 서연의 왼쪽 검지를 깊게 베었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뽀얀 가래떡 위로 선홍색 피가 방울져 떨어졌다. 하얀 눈 위에 떨어진 동백꽃처럼 그 붉은색은 섬뜩할 정도로 선명했다. 순간 부엌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지훈이 서연아 하고 소리치며 달려왔고 순자 여사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짓이냐? 이 부정한 것. 어디 신성한 제사 음식에 내 더러운 피를 묻혀. 순자 여사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걱정이 아닌 저주에 가까운 질책이었다. 그녀는 피 묻은 떡을 마치 오물처럼 집어 던졌다. 서연은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붙잡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아픔보다 더 큰 것은 수치심과 절망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놓쳤다. 쨍그랑응. 묵직한 칼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서연의 인내심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피 흘리는 손을 감싸 쥔 채 부엌을 뛰쳐나갔다. 저게 정말. 순자 여사는 기가 막힌다는 듯 말을 잇지 못했고 지우는 피 묻은 떡과 아내의 뒷모습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신성해야 할 설날 아침 이화당의 부엌은 피와 상처 그리고 회복할 수 없어 보이는 균열로 얼룩져 있었다. 쾅! 서연이 방문을 닫고 안에서 빗장을 걸어 잠그는 소리는 집안 전체에 울리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문소리가 아니었다. 며느리로서 아내로서의 모든 역할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참으로 숨어버린 한 인간의 마지막 저항이었다. 이화당은 순식간에 얼음 왕국으로 변했다. 시간은 흐르지 않았고 공기는 날숨마저 얼려버릴 듯 차가웠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성한 의식을 치르던 부엌은 피 묻은 떡과 버려진 칼이 널브러진 전쟁의 폐허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방 안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피가 흐르는 손가락의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보다 더 큰 통증이 심장을 쥐어짜고 있었다. 더러운 피.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가 그녀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끌어안았다. 마치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태아처럼. 그녀의 시선은 방 한쪽에 세워진 먼지 쌓인 검은색 첼로 케이스에 닿았다. 결혼하며 이 집에 들어올 때 그녀가 유일하게 가져온 자신의 흔적.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저 케이스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순자 여사는 저것을 광대들의 놀잇감이라 불렀고 지우는 아내의 꿈을 응원하기보다 어머니의 심기를 살피는 쪽을 택했다. 첼로는 서연에게 잊혀진 꿈이자 닿을 수 없는 과거의 영광이며 동시에 현재의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울이었다. 나는 누구지?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첼리스트 이서연은 죽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웅크리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박지훈의 아내, 박하윤의 엄마, 김순자의 며느리. 그 모든 역할 속에서 나는 없었다. 그녀는 이름 없는 유령처럼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한옥을 떠돌고 있을 뿐이었다.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이 집에서는 울음소리마저 사치였다. 그녀의 슬픔은 소리 없이 차가운 방바닥으로 스며들었다. 한편 안방으로 들어간 순자 여사는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다. 그녀는 화장대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빗질을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감히 이 집안의 법도를 어겨. 그녀에게 서연의 행동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자신이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질서와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시집살이를 떠올렸다. 굶고 맞고 무시당하면서도 내 소리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살았던 세월. 그 고통을 견뎌냈기에 지금의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런데 저 서울에서 온 계집은 그 고통의 10분의 1도 겪지 않고서 제사 음식을 망치고 어른 앞에서 문을 걸어 잠가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분노의 이면에는 그녀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서연의 그 텅 빈 눈동자.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그 표정이 마음에 걸렸다. 마치 오래전 모든 것을 버리고 싶었던 젊은 날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아 불쾌했다. 아니야, 저 아이는 나와 달라. 나는 버텨냈지만 저 아이는 나약할 뿐이야. 순자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에 생긴 균열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거실에서는 지훈이 속수무책으로 서성였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가장 무력한 방관자였다.
한쪽에서는 피 흘리는 아내가 방문을 걸어 잠갔고 다른 한쪽에서는 분노에 찬 어머니가 침묵의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고전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다. 텍스트 속 인물들의 갈등과 심리를 분석하고 해체하는 데는 능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이 원초적인 갈등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무력했다. 그는 아내의 상처를 몰랐던 것이 아니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상처의 깊이를 제대로 들여다볼 용기가 없었다. 어머니의 권위와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아내의 고통을 애써 축소하고 외면해왔다. 조금만 참으면 지나갈 거야. 엄마도 아기는 없을 거야 라는 편리한 자기 합리화 뒤에 숨어 있었다. 서연아, 문 좀 열어봐. 응? 손은 괜찮아? 약이라도 발라야지. 지우는 굳게 닫힌 방문 앞에서 애원했다. 하지만 문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 침묵이 지훈의 심장을 찔렀다. 아내가 자신을 완벽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신호. 그는 차라리 서연이 소리치고 화를 내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이 소리 없는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 더 날카롭게 그의 죄책감을 후벼 팠다. 그는 방문에 이말을 기댔다. 어릴 적 엄격한 아버지 앞에서 주눅 들어있던 자신과 그런 자신을 감싸주기보다 사내 자식이 칠칠치 못하다며 더 매섭게 몰아세웠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평생 어머니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왔다. 좋은 아들,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먼저 배웠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아내에게도 똑같은 것을 강요하고 있었다. 내가 두 사람을 모두 망치고 있구나. 지우는 절망적인 깨달음과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한 사람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의 상처 속으로 침잠했고 다른 한 사람은 분노의 성벽 뒤에서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있었으며 마지막 한 사람은 자신의 비겁함과 마주하며 자책하고 있었다. 이 화당의 시간은 그렇게 멈춰버렸다. 밖에서는 설을 맞아 분주한 세상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높다란 담장 안에 이 집은 소리 없는 진공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각자의 참호에 갇힌 세 사람. 이 깊고 차가운 침묵을 깨트릴 소리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 시간은 소리 없이 그러나 무겁게 흘러갔다.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웅크리고 있던 서연에게 바깥 세상의 시간은 오직 소리를 통해서만 감지되었다. 대청마루를 오가는 시어머니의 마른 기침소리, 안절부절 못하며 방문 앞을 서성이는 남편의 발소리, 그리고 벽에 걸린 괴종시계가 15분마다 울리는 둔탁한 종소리. 그 모든 소리가 뒤섞여 이 화당의 침묵을 더욱 질식할 듯한 것으로 만들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점심때가 되었는지 부엌 쪽에서 희미하게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지훈이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서연아, 안에 있는 거 알아? 점심이라도 먹어야지. 엄마가 아니, 내가 당신 먹으라고 흰죽이라도 썼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입맛도 없었지만 그 이전에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차려준 음식을 받아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 집안의 그 누구에게도 신세지고 싶지 않았다. 지우는 한참 동안 문 밖에서 더 서성이다가 이내 포기한 듯 무거운 발걸음으로 멀어져 갔다. 홀로 남은 방 안. 서연의 시선은 자꾸만 방 한 구석을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분신과도 같았던 그러나 이제는 무덤처럼 변해버린 검은색 첼로 케이스가 세워져 있었다. 단단한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케이스 표면에는 희뿌연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마치 주인의 버려진 꿈 위로 내려앉은 세월의 덮개처럼. 서연은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첼로 케이스를 향해 걸어갔다. 손을 뻗어 케이스 표면의 먼지를 쓸어내자 익숙한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이 케이스와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예술고등학교 시절 좁은 연습실에서 밤을 새우며 활을 긋던 기억.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벅찬 희열에 떨던 순간. 유학을 준비하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에 부풀었던 날들. 이 케이스는 언제나 그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녀의 모든 영광과 좌절을 함께 했었다. 케이스 위에는 그녀의 이름 이서연이 새겨진 낡은 네임택이 달려 있었다.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의 진짜 이름.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이 이름을 되찾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열어보고 싶다. 두려웠다. 케이스를 여는 순간 잊었던 꿈의 무게가 자신을 짓누를 것만 같았다. 초라한 지금의 자신과 너무나 대조적인 빛나던 과거의 자신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간절했다. 악기의 차가운 감촉이라도 오래된 송진 냄새라도 맡으면 이 질식할 듯한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서연은 마침내 결심했다. 그녀는 묵직한 첼로 케이스를 앞으로 끌어당기려 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 자리에만 있었던 탓인지 케이스는 벽과 붙박이장 사이에 꽉 끼어 잘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가 조금 더 힘을 주어 케이스를 당기는 순간 그 옆에 아슬아슬하게 쌓여있던 낡은 비단 이불 더미가 균형을 잃고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어머! 서연이 작게 소리쳤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불 더미 뒤쪽 장롱의 가장 깊고 어두운 구석에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손바닥 두 개를 합친 정도 크기의 자그마한 검은색 나전칠기 함이었다. 영롱한 자개로 국화 문양이 섬세하게 수놓아진 한눈에 봐도 무척 오래되고 귀해 보이는 물건. 그것은 절대 서연의 것이 아니었다. 이 방의 원래 주인이자 이 집의 안주인인 김순자 여사의 물건임이 틀림없었다. 아마도 그녀의 가장 소중한 폐물 같은 것이 들어있으리라. 서연은 얼른 함을 주워 제자리에 놓으려 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랬는지 함을 잠그고 있던 낡은 노쇠 잠금 장치가 살짝 열려 있었다. 그 틈으로 보이는 것은 번쩍이는 보석이 아니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뭉치였다. 편지. 열어보면 안 된다. 남의 비밀을, 그것도 시어머니의 비밀을 엿보는 것은 금지된 행동이다. 이성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경고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자신을 근본 없는 것이라 부르며 경멸하던 저 고고하고 완벽한 시어머니.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어쩌면 자신을 이 지옥에서 꺼내줄 실마리가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절망에서 비롯된 기묘한 기대감.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는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낡은 비단 리본으로 묶인 두툼한 편지 뭉치가 들어있었다. 봉투에 적힌 수신인의 주소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옛 지명이었고 받는 사람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편지에는 붙이지 못한 우표가 붙어 있었다. 이것은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다. 서연은 그중 가장 위에 있는 편지 한 통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시어머니의 지금 글씨체와는 어딘지 모르게 다른 앳되면서도 절박함이 묻어나는 필체였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금단의 열매를 베어 무는 심정으로 그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서연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한 여인의 처절한 독백이었다. 편지는 모두 어머니께라는 문장으로 시작되었다.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내는, 그래서 세상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솔직한 고백들이었다. 서연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첫 번째 편지. 어머니께. 어머니, 저 순자예요. 이 편지가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전주에서 가장 크다는 박참판댁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고아 출신인 제가 분에 넘치는 호강을 하게 되었다며 부러워하지만 어머니, 저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저를 며느리로 들인 것이 아니라 대를 이을 아이를 낳아줄 예쁘고 순종적인 시바지를 들인 것 같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첫날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근본 없는 고아 출신이니 평생 이 집안의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죽었다 생각하고 오직 우리 가문의 법도만을 따르거라. 라고요. 남편 되시는 분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신학문을 공부한 분이라 저처럼 무지한 계집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입니다. 그는 밤이 깊어서야 제 방에 들지만 저와는 말 한마디 섞지 않습니다. 그저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치르듯 저를 안고는 새벽이 되면 서재로 돌아가 버립니다. 어머니, 이곳의 음식은 너무나 짜고 옷은 숨막히게 불편하며 사람들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합니다. 저는 매일 밤 어머니가 지어주시던 따뜻한 밥과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던 어머니의 목소리를 그리워하며 소리 없이 웁니다. 제가 과연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편지. 어머니, 저는 요즘 매일 밤 부엌에서 떡 써는 연습을 합니다. 이 집안의 시어머니께서는 설날 떡국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가문의 순수성과 전통이 그 떡 한 그릇에 담겨 있다고 믿으시는 분입니다. 제가 처음 떡을 썰었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등을 회초리로 때리시며 내년에 삐뚤어진 마음이 떡 모양에 그대로 드러나는구나 하고 호통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집안의 귀신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저는 부엌에 내려가 방앗간에서 구해온 가래떡을 썹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나지만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처럼, 아니 그분보다 더 완벽하게 떡을 썰 수 있을 때까지. 이것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닙니다. 저의 생존을 건 싸움입니다. 제가 이 집안에서 근본 없는 것이 아닌 쓸모 있는 며느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머니. 어젯밤 꿈에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피나는 손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뺨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어머니. 서연은 편지를 읽는 내내 온몸이 떨려왔다. 이것이 정말 자신의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의 과거란 말인가. 고고하고 완벽해 보이기만 하던 그분에게 이런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순자 여사는 명문가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 역시 이 집안에 팔려오다시피 시집온 상처투성이의 어린 소녀였다. 서연은 지금껏 자신이 겪었던 서름과 고통이 한순간에 하찮게 느껴지는 기분이었다. 자신은 적어도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고 기댈 수 있는 친정이 있었다. 하지만 순자 여사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이 거대한 한옥이라는 감옥 안에서 살아남아야만 했다. 그녀가 그토록 집착하던 전통과 형식은 사실 그녀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붙잡았던 동아줄이었던 것이다. 서연은 다음 편지 뭉치를 집어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편지 속 순자의 필체는 점점 더 단단하고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그 변화가 그녀가 이곳에서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보여주는 듯 했다. 세 번째 편지. 어머니께. 드디어 제가 해냈습니다. 오늘 설날 제가 썬 떡으로 끓인 떡국을 드신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법 쓸만해졌구나. 라고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밤을 피눈물로 지새웠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상하게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순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웃음은 가짜가 되었고 제 친절에는 가시가 돋쳤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법도를 완벽하게 익혔지만 그 대가로 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를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제 이름 대신 아이 어미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는 제가 끓인 떡국을 맛있게 먹으면서도 제 얼굴은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고 완벽한 제사를 치러내는 기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서연은 더 이상 편지를 읽을 수가 없었다. 가슴이 너무나 아파왔다. 이것은 동정심이나 연민과는 다른 감정이었다. 그것은 시간을 뛰어넘어 다른 시대의 같은 고통을 공유하게 된 한 여성에 대한 깊은 이해였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시어머니의 잔인함이 사실은 그녀가 평생에 걸쳐 입어온 상처투성이 갑옷이었다는 사실. 그 갑옷 아래에는 여전히 피 흘리고 있는 어린 소녀가 울고 있었다는 진실. 서연은 그 비밀의 무게 앞에서 망연자실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김순자 여사를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서연은 상자 맨 밑에 깔려있던 마지막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다른 편지들과는 다르게 봉투에도 넣어져 있지 않은 곱게 접힌 한 장짜리 편지였다. 그 편지를 펼쳤을 때 서연은 자신의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것은 지훈이 태어난 직후에 쓰인 한 어미의 가장 솔직하고도 끔찍한 고백이었다. 마지막 편지. 어머니, 제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지훈이라 지었습니다. 지혜롭고 공훈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평생 처음으로 제 손을 잡고 고생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편도 아들을 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안의 진짜 안주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이상한 독버섯 같은 것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먼 훗날 제 아들 지훈이가 데려올 며느리라는 존재를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미워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그 아이는 제가 평생을 바쳐 얻으려 했던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가질 테지요. 제 아들의 사랑, 이 집안의 따뜻한 인정, 그리고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까지도요. 저는 그 아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마 질투하게 될 겁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을 그 아이는 모른다는 사실에 분노하게 될 겁니다. 어머니, 저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제 시어머니를 제가 똑같이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며느리에게 다정한 시어머니가 되어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안에 있는 상처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끔찍한 저주를 제 대에서 끊을 수 있도록 제발 저에게 힘을 주세요.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다. 서연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순자 여사가 자신에게 그토록 모질었던 이유. 그것은 단순한 미움이 아니었다. 수십 년 전부터 예고된 상처 입은 자의 자기 파괴적인 예언이었다. 그녀는 서연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서연이 가진 자신이 갖지 못한 모든 것을 질투하고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질투는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폭발해버렸다. 서연은 오열했다.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혹은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서가 아니었다. 이 지독한 고통의 대물림, 그 거대한 비극의 고리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철컥. 굳게 닫혀있던 방문의 빗장이 풀리는 소리가 났다. 지훈이 결국 서재에 있던 예비 열쇠를 찾아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었다. 그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낡은 편지들을 붙들고 오열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는 새하얗게 질려 달려왔다. 서연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는 아내가 다치기라도 한 줄 알고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마지막 편지를 그에게 건넸다. 이게 다 뭐야? 지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내가 건넨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이 점차 굳어졌다.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가 알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 위험 있고 강인하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던 이화당의 안주인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 그 편지 속에는 그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상처받고 두려움에 떠는 어린 소녀와 질투라는 독버섯에 잠식당하는 젊은 여인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중심에는 바로 자기 자신이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인 자신 때문에 버텼고 아들인 자신 때문에 괴물이 되어갔다. 지우는 편지를 다 읽고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쓴 고백을 읽으며 울고 있는 아내를 보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집안의 비극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여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고통을 외면하고 그 상처를 방치한 자신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아내는 시어머니의 상처를 들여다보며 울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은 그 두 여자의 상처 위에서 평생을 안온하게 살아왔다. 지우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굳게 닫혔던 방문이 열리는 순간 이 집안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판도라의 상자 역시 함께 열려버렸다. 이제 그들은 좋든 싫든 그 상자에서 쏟아져 나온 진실의 파편들을 마주해야만 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방. 그 안에는 부서진 세상의 파편 같은 낡은 편지들과 그 파편에 베어버린 세 사람이 있었다. 지훈과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어머니의 비밀을 공유하게 된 두 사람은 이제 공범이자 같은 비극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 되었다. 지훈의 마음속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켰고 서연의 마음에서는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녹아내린 자리에 무겁고 깊은 슬픔이 차올랐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괴롭힌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대를 이어 흐르는 상처와 슬픔에 대한 거대하고도 잔인한 연대기였다.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모래처럼 까칠했다. 이걸 어머니께 말씀드릴 거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어머니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걸 무기처럼 사용해선 안 돼요. 그녀의 대답에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아내는 자신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보고 있었다. 분노에 휩싸여 모든 것을 폭로하는 대신 그녀는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 비밀을 지켜주려 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지훈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설날 아침이 밝았다. 하지만 이화당에는 그 어떤 명절의 흥겨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집 전체가 거대한 상갓집처럼 침묵에 잠겨 있었다. 순자 여사는 평소처럼 가장 먼저 일어나 대청마루에 앉았지만 그녀의 꼿꼿한 자세는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어젯밤 아들 내외의 방에서 무언가 다른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방문을 열고 나온 서연과 지훈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반항의 기색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무겁고 서늘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이 순자 여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차례 지낼 준비를 하거라. 순자 여사는 애써 위엄을 유지하며 명령했다. 그녀는 자신의 권위가 이 불안한 평화를 잠재울 수 있으리라 믿었다. 서연과 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지시에 따랐다. 두 사람은 함께 교자상을 펴고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을 올렸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침내 차례가 시작되었다. 지방이 붓고 촛불이 켜지고 향로에서 피어오른 향연기가 제사상 위를 맴돌았다. 순자 여사가 제주가 되어 먼저 절을 올렸다.
이어서 지훈이 잔을 올리고 절을 할 차례였다. 지훈이 바닥에 엎드려 조상에게 첫 절을 올리는 그 가장 경건하고 고요한 순간, 서연이 움직였다.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절을 하는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제사상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가 없었지만 그 존재감은 괴종식의 소리보다 더 크게 집안을 울렸다. 그녀는 향로 옆에 멈춰 서서 불꽃 너머의 시어머니를 가만히 응시했다.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갈라져 나왔다. 하지만 서연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다. 한 인간 대 인간으로, 한 여자 대 여자로 그녀는 시어머니의 영혼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었다.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향 연기를 뚫고 순자 여사의 심장에 정확히 박혔다. 혼자서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그 한마디에 순자 여사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외로움. 그녀가 평생을 감추고 부정해왔던 자신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 그것을 며느리의 입을 통해 듣게 될 줄이야. 네, 내가 뭘 안다고 어디서 함부로 짓거려? 순자 여사가 독사처럼 씩씩거렸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 떡 그렇게 칼날처럼 반듯하고 완벽하게 썰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부엌에서 혼자 우셨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나도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서연은 편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단어는 편지 속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것은 폭로가 아니었다. 공감이었다. 나는 당신의 고통을 알고 있다는 가장 조용하고도 가장 강력한 대면이었다. 어머님께서 그토록 지키려 하셨던 이 집안의 전통과 법도라는 것이 사실은 어머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단단한 갑옷이었다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갑옷이 없었다면 어머님은 이 차가운 집에서 버텨내지 못하셨겠죠. 순자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 아이가 저 서울에서 온 나약하고 근본 없는 계집애가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비밀의 성벽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나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과 공포였다. 닥치지 못할까? 여기가 어디라고 내년 따위가.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서려 할 때였다. 절을 마치고 일어선 지훈이 서연의 옆으로 와서 섰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저 나란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저와 제 아내는 함께입니다. 지훈의 그 행동은 순자 여사에게 마지막 일격이 되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아들. 자신의 유일한 편이라 믿었던 아들이 지금 자신을 심판하는 며느리의 옆에 서 있었다. 그녀가 평생 두려워했던 순간, 아들을 빼앗기는 순간이 눈앞에 현실이 되어 있었다. 너 너마저. 순자 여사의 입에서 절망적인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고고했던 자세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이 화당의 위험 있는 안주인이 아니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늙고 상처 입은 여인일 뿐이었다. 신성한 차례상 앞에서 향 연기 속에서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가장 아픈 진실과 고요하게 대면하고 있었다. 고요한 대면은 가장 격렬한 폭발을 예고하는 전주곡이었다. 서연의 공감과 지훈의 동참이라는 예상치 못한 협공 앞에서 순자 여사의 마지막 자존심은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 그녀가 평생을 의지해왔던 권위와 전통이라는 무기는 진심이라는 더 강력한 힘 앞에서 무력하게 부서져 내렸다. 어디서 어른 앞에서 짝을 지어 대들어. 순자 여사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소리쳤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위험 있는 호통이 아니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의 처절한 비명에 가까웠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어머니를 위협하듯 다가선 것이 아니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아내 서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어머니가 똑똑히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서연아. 내가 당신을 혼자 두었어. 이 차가운 집에서 당신이 혼자 아파하고 있을 때 나는 언제나 비겁하게 도망쳤다. 당신 남편으로서 나는 완전히 실패했어. 정말 미안해. 그것은 어머니 앞에서 아내의 편을 드는 행위가 아니었다. 한 남자로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늦었지만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그 고백은 서연뿐만 아니라 순자 여사의 가슴에도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지우는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는 편지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아들로서의 자신의 무심함을 꾸짖었다. 어머니께서 평생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아들인 저는 한 번도 제대로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하고 완벽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아프실 수 있고 외로우실 수 있다는 걸 제 어리석음 때문에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어머니. 이것은 순자 여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공격이었다. 아들이 며느리의 편을 들어 자신을 비난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는 오히려 두 사람 모두에게 사과하고 있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남편으로서의 죄, 그리고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한 아들로서의 죄.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다. 순자 여사가 평생 쌓아 올린 성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었다.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었다. 수십 년간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아들이 마침내 보듬어 주었다. 그 사실이 그녀의 마지막 방어 기제를 완전히 해체시켜 버렸다. 흐. 순자 여사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가 결국 제사상 옆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의 어깨가 가냘프게 떨리기 시작했다. 고고하게 쪽진 머리가 흐트러지고 빳빳하던 옥색 저고리가 구겨졌다. 그녀는 울지 않으려 애썼다. 평생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다. 눈물은 약한 자의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한 번 터져나온 감정의 둑은 걷잡을 수 없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소리내어 우는 통곡이 아니었다. 모든 소리를 안으로 삼키는, 그래서 더 가슴 아픈 침묵의 오열이었다. 자신을 근본 없는 것이라 구박하던 시어머니 앞에서 숨죽여 울어야 했던 젊은 날의 자신.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독수 공방하며 지새워야 했던 수많은 밤. 아들을 낳고서야 비로소 사람 대접을 받았던 그 비참한 기억. 그리고 자신의 상처가 두려워 죄 없는 며느리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던 자신의 끔찍한 모습까지. 그 모든 세월의 편린들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다. 서연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순자 여사의 떨리는 손에 쥐어주었다. 순자 여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저 며느리가 건넨 손수건을 부서져라 움켜쥘 뿐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로 만났던 두 여자는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이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상처 입은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이제는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었다. 그는 불이 꺼져가는 향을 바라보았다. 향 연기가 모두 흩어지고 나면 이 지독한 겨울도 끝나고 새로운 봄이 올 수 있을까? 차례는 그렇게 중단되었다. 조상을 기리는 의식은 살아있는 자들의 상처를 보듬는 더 중요하고 신성한 의식으로 대체되었다.
이화당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한 어머니의 길고 긴 항복이 침묵의 눈물과 함께 고요히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격렬한 감정의 폭풍이 휩쓸고 간 후 이화당에는 무겁지만 평온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순자 여사는 지훈의 부축을 받아 안방으로 들어갔고 서연은 흐트러진 제사상을 정리했다. 지훈은 두 여자 사이를 오가며 눈치를 살폈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치유하기도 하는 법이었다. 몇 시간이 흘러 점심때가 되었다. 서연은 굳이 식사를 준비해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순자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지만 평소의 단정한 한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그녀는 서연과 지훈을 향해 나직하게 말했다. 밥 먹자. 설날인데 굶을 수는 없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가시 돋친 권위가 없었다. 그저 모든 기력을 소진한 사람의 피로감과 어색함을 견디려는 노력이 묻어났다. 세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상 위에는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들이 차려졌다. 이전 같았으면 순자 여사가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와 정성을 설명하며 며느리의 노고를 은근히 압박했을 테지만 오늘은 아무도 음식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저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릴 뿐이었다. 어색한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순자 여사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더니 잠시 후 작은 소반 위에 정갈하게 담긴 1인용 녹그릇 하나를 들고 나타났다. 그리고 그것을 서연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뽀얀 국물 위로 파와 김 고명이 정갈하게 올라간 떡국이었다. 그런데 그 안에 든 떡의 모양이 조금 이상했다. 기계로 썬 듯 완벽한 타원형이 아니라 두께가 조금씩 다르고 모양이 살짝 찌그러진 서툰 솜씨가 역력한 떡들이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것은 이틀 전 자신이 서툰 칼질로 썰다가 피를 묻혔던 바로 그 떡들이었다. 순자 여사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따로 두었다가 오늘 서연만을 위한 떡국을 끓여내온 것이었다. 피가 묻었던 부분은 정갈하게 도려낸 채였다. 이것은 사과였다. 미안하다는 100마디 말보다 더 깊고 진실한 사과. 서툰 솜씨를 비웃었던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이자 며느리의 상처피를 자신이 직접 씻어냈다는 무언의 고백.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 집안의 신성한 전통 떡국 안으로 기꺼이 포함시키겠다는 화해의 제스처였다.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았다. 순자 여사는 여전히 서연의 눈을 피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꽉 담은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표정은 제발 나의 사과를 받아다오라고 말하는 듯 했다. 지훈도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역시 이 한 그릇의 떡국에 담긴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찌그러진 떡 한 조각과 함께 국물을 떠서 조심스럽게 입으로 가져갔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렸다. 간은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완벽했다. 하지만 그 맛은 서연이 지금껏 먹어본 그 어떤 떡국과도 달랐다. 거기에는 한 여인의 수십 년 묵은 한과 슬픔의 맛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녹여내는 용서의 맛이 함께 녹아 있었다.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떡국을 한 숟가락 한 숟가락씩 먹었다.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치유의 의식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순자 여사의 눈가에도 다시 이슬이 맺혔다. 자신의 사과가 자신의 진심이 며느리에게 닿았음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서 창밖의 은행나무를 바라보았다.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앙상했던 나뭇가지 위로 아주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설날의 점심 식사는 그렇게 끝이 났다. 여전히 집안에는 많은 침묵과 어색함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서로를 핥히는 날카로운 침묵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보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존중의 침묵이었다. 이 화당의 첫 떡국은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진실한 맛으로 끓여지고 있었다. 설 연휴의 마지막 날 아침 이 화당에는 낯설지만 편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서연은 더 이상 쫓기듯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다.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에 자연스레 눈을 떴을 때 지우는 이미 자리에 없었다. 잠시 후 그가 작은 소반에 따뜻한 대추차 2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잘 잤어? 어머니께서 당신 감기 들면 안 된다고 이거 마시고 준비하라고 하시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다정함이 배어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차를 받아들었다. 향긋한 대추 향이 코끝을 맴돌았다. 이 집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차를 내어준 것은 처음이었다. 떠날 채비를 하는 동안 작은 변화들이 계속되었다. 순자 여사는 서연이 짐을 싸는 것을 지켜보다가 명절 음식을 담을 보자기를 몇 개 내어주었다. 그리고는 떡갈비는 이렇게 싸야 모양이 안 망가진다. 황태포는 습기 차지 않게 한지로 한 번 더 감싸고라며 무심한 척 포장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가르침을 빙자한 나눔이었다. 그녀가 평생 지켜온 살림의 지혜를 며느리에게 유산처럼 나누어주는 첫 순간이었다. 차가 마당에 대기하고 모든 짐을 실었을 때였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서연을 순자 여사가 불러 세웠다. 새아가. 서연이 놀라 돌아보았다. 시어머니가 그녀를 새아가라고 부른 것은 결혼식 날 이후 처음이었다. 순자 여사는 서연에게 다가와 곱게 수놓아진 작은 비단 향낭을 손에 쥐어주었다. 향낭에서는 은은한 백단향이 풍겨왔다. 차가운 기운을 막아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는 향이다. 차 안에 두면 오가는 길이 편안할 게다. 그것은 돈 봉투보다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더 귀한 것이었다. 며느리의 안녕을 비는 시어머니의 첫 마음. 서연은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순자 여사는 대답 대신 이번에는 아들 지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지훈아. 네, 어머니. 하윤이 어미 잘 보살펴라. 서울 공기는 차고 사람 사는 것도 팍팍하니 내가 그늘이 되어주어야 한다. 그녀는 서연을 내 마누라나 저애가 아닌 하윤이 어미라고 칭했다. 그것은 서연을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이 집안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사람으로 온전히 인정한다는 의미였다. 그녀의 세계관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존중의 표현. 지우는 어머니의 깊은 뜻을 깨닫고 어느 때보다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어머니. 그리하겠습니다. 차가 소슬대문을 빠져나와 골목을 돌 때까지 서연은 백미러로 이화당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곳은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었다. 한 여인의 깊은 슬픔과 또 다른 여인의 아픈 상처가 뒤엉켜 있는 이제는 자신이 함께 보듬고 가야 할 역사의 현장이었다. 순자 여사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서 홀로 서 있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어제와 같은 길이었지만 차창 밖 풍경은 전혀 다르게 보였다. 모든 색깔이 더 선명했고 하늘은 더 높고 푸르렀다. 지우는 한참 동안 라디오도 켜지 않고 조용히 운전만 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서로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배려 깊은 침묵이었다. 논산쯤을 지날 때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께서 주신 향낭, 향이 참 좋네. 그러게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향이에요. 작고 사소한 대화. 하지만 그것은 두 사람이 새로운 관계를 쌓아 올리는 첫 번째 벽돌과도 같았다. 서울 올라가면 우리 당신 첼로부터 보러 가자.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내가 아는 분 중에 악기 복원하시는 장인이 있어.
그분께 가져가서 제일 좋은 상태로 만들어 달라고 하자. 줄도 제일 좋은 걸로 갈고 활도 새로 맞추고.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그녀가 감히 꺼내지 못했던 말을 남편이 먼저 꺼내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악기 수리가 아니었다. 꺾여버린 그녀의 꿈을, 부서졌던 그녀의 자아를 다시 복원시켜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서연은 목이 메어 대답하는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 천안의 한 휴게소로 들어섰다. 커피라도 한잔할 겸 잠시 쉬어가기 위해서였다. 차에서 내려 휴게소 광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어디선가 아름다운 선율이 들려왔다. 휴게소 측에서 마련한 작은 무대 위에서 앳된 음대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휴일 여행객들을 위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다.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이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그녀의 눈은 온통 활을 긋는 청년의 손과 떨리고 있는 바이올린의 현에 고정되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자기도 모르게 허공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첼로의 지판을 짚는 신용을 하고 있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각, 몸이 기억하는 선율. 그녀의 눈에 그리움과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 서서히 차올랐다. 이제는 더 이상 아프기만 한 그리움이 아니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설렘이 담긴 희망이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비난이나 동정이 아닌 온전한 지지와 응원을 담은 몸짓이었다. 그 시간 홀로 이화당에 남은 순자 여사는 텅 빈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다. 며느리가 발견했던 낡은 나전칠기함을 앞에 두고 그녀는 그 안에 보내지 못한 편지들을 꺼내 마지막으로 한 번씩 찬찬히 읽어보았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다시 함에 넣어 깊숙이 닫았다. 과거는 이제 과거의 자리에 돌려보내야 했다. 대신 그녀는 새하얀 한지가 여러 권 묶인 새 노트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먹을 갈아 붓을 들었다. 그녀는 그 첫 장에 이렇게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우리 집안의 떡국 이야기. 이 이야기는 나의 어머니, 그리고 나의 며느리, 또 그 딸에게 전하는 우리 집안의 진짜 역사이다. 그녀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자신의 상처와 과오를 포함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 후세가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시작하는 새로운 속죄이자 새로운 전통의 시작이었다. 다시 서울로 향하는 차 안. 서쪽 하늘이 붉은 노을로 물들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저 멀리서 보석처럼 반짝이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창밖을 보던 서연이 조용히 지훈을 향해 말했다. 고마워요. 그 짧은 한마디에는 수만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첼로를 다시 시작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뜻이었고, 변해주어서 고맙다는 뜻이었으며, 그리고 나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이 길을 가주어서 고맙다는 뜻이었다. 지우는 운전대를 잡지 않은 손으로 서연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내가 더 고마워. 당신이야말로. 서연은 다시 앞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서울의 야경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 불빛은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는 팍팍한 현실이 아니었다. 새로운 무대, 그녀의 첼로 선율이 다시 울려 퍼질 희망의 도시로 보였다. 이화당의 길고 길었던 겨울은 마침내 끝이 났다. 물론 한 번 깨졌던 신뢰가 완전히 붓고 깊게 팬 상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깨진 조각들을 맞추고 그 틈을 서로의 온기로 메우며 함께 나아가는 법을. 이 길의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소리를 내고 때로는 불협화음 속에서도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연주해 나가는 새로운 시작의 협주곡이 될 터였다.